72세의 할머니가 법정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증거 서류를 꺼내는 그 순간 방청석에 앉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3년 동안 손주를 키우며 약속받았던 아파트, 그 명의가 며느리 이름으로 바뀐 걸 알게 된 건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한 여자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녹음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계약서 사본까지.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라고요. 사랑도 거래가 되는 시대, 진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할머니의 눈물과 분노, 그리고 통쾌한 역전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10년이 됐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살았어요. 아들 민수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손주 유진이는 이제 5살이 됐습니다. 제 하루는 참 단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먹고 시장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죠. 가끔 아들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면 그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보통은 명절이나 제 생일 때나 오는데 그날은 평일이었거든요. 뭔가 할 말이 있나 보다 싶었죠. 어머니,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유진이를 도저히 못 돌보겠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딱딱했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다정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죠. 아,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어요. 손주잖아요. 할머니가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어서 한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계약서를 쓸게요. 계약서?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식 간에, 가족 간에 무슨 계약서를 쓴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어머니가 유진이를 3년 동안 돌봐주시면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넘길게요.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좋잖아요. 엄마도 이제 내 집 하나 갖고 싶으시잖아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거였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다가 남편 돌아가고 나서는 전세로 옮겨 다녔어요. 제 명의로 된 재산이라곤 통장에 조금 있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계약서를 써야 해? 어머니, 요즘 세상이 그래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서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아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찝찝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 진심이에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도 있었죠. 다음 날부터 유진이가 제 집으로 왔어요. 아침마다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오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손주랑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죠. 유진이는 정말 귀여운 아이였어요. 제가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면 까르르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에 유진이가 오면 저는 아침밥을 준비해야 했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유치원 보낼 준비를 시켰습니다. 유치원 끝나고 데리러 가면 오후 2시였어요. 그때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유진이랑 붙어 있어야 했죠. 할머니, 배고파. 할머니, 같이 놀아줘. 할머니, 저거 사줘. 유진이는 제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들어줬습니다. 제가 돌보기로 한 거니까요. 하지만 제 몸은 점점 지쳐갔어요.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렸죠.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씻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잠들곤 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유진이가 요즘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병원 좀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아, 엄마가 데려가세요. 저희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바빠요. 그래도 아빠 엄마가 데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엄마가 돌보기로 한 거잖아요. 그냥 가까운 소아과 가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유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렸죠. 유진이는 칭얼거렸고 저는 달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유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저는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어느새 3년이 흘렀죠. 유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됐구나. 곧 아파트 명의가 제 앞으로 넘어오겠지. 어느 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파트 명의 이전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윤정의 씨 명의로 된 부동산이요? 저희 시스템에는 없는데요. 아니, 제 아들 민수 이름으로 된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제 명의로 넘어오기로 했거든요. 아, 그 아파트요? 그건 지금 배지연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배지연. 제 며느리 이름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명의로 넘어오기로 했는데. 글쎄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년 전에 배지연 씨 명의로 변경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년 전이라면 제가 유진이를 돌보기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예요. 그때 이미 명의를 바꿔버렸다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아파트 명의가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요? 지연이 이름으로 바꿨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뭐? 왜? 나한테 넘겨주기로 했잖아. 어차피 부부 재산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계약서까지 썼잖아. 엄마, 그거 법적 효력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쓴 거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식적으로 썼다고요? 저는 진심이었는데요. 3년 동안 유진이를 돌본 게 다 그 약속 때문이었는데요. 민수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지금까지 유진이 돌봐주신 거 감사해요. 이제 유진이도 학교 가니까 엄마도 좀 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죠. 그냥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있다고 했죠. 어머니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맞은편에 앉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유진이도 학교 다니니까 어머니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양원 좀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 모실 형편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럼 아파트는 왜 내 이름으로 바꾼 거야? 지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강요하신 거잖아요. 계약서 쓰자고 먼저 말씀하신 것도 어머니고요. 내가 언제 강요했어? 내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증거 있어요? 어머니 말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증명 못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증거가 없었거든요. 계약서는 지연이가 보관하고 있었고 저한테는 사본도 없었죠. 어쨌든 저희 결정은 그거예요. 어머니, 다음 달까지 요양원 알아보세요. 지연이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아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3년 동안 뭘 한 걸까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유진이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재우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밤에 울면 달래주고 제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은 더 아파졌죠.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며칠 뒤 저는 구청에 갔어요. 복지과에 가서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혹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사연을 털어놨어요. 계약서 얘기, 아파트 명의 얘기, 요양원 얘기까지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증거가 있으세요? 계약서 원본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거요. 계약서는 며느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며느리가 보낸 문자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통화 녹음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뒤졌어요. 3년 전 문자 메시지들을 찾아봤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보낸 메시지가요. 어머니, 계약서 제가 프린트해서 가져갈게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어머니, 3년만 유진이 봐주시면 아파트명에 넘겨드릴게요. 이 메시지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화면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지연이랑 통화할 때마다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셨어요? 나 요양원 갈 생각 없다니까.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 수 없다니까요. 너희가 모실 수 없으면 내가 혼자 살면 되지. 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어머니가 사시는 집도 이제 정리해야 해요. 저희가 전세금 빼서 다른 데 쓸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유진이 돌보게 해서 자기들은 편하게 돈 벌고 시간 되면 나를 요양원에 처박고 내가 살던 집까지 정리해서 돈을 챙기려는 거구나. 녹음기를 끄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화보다는 허무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족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 저는 다시 구청에 갔어요. 이번에는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캡처를 들고요. 할머니,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 가능해요.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세요.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사에게 제 사연을 다시 설명했죠. 할머니,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사기 혐의로도 볼 수 있어요. 사기라고요? 네. 명확한 조건을 제시해서 할머니의 노동력을 착취한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건 사기예요. 상담사의 말을 듣고 나니 뭔가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당한 게 잘못된 거였구나.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들이 잘못한 거였구나. 접수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정식으로 소송을 접수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유진이를 돌보며 매일 쓴 일기였죠. 거기엔 제 하루하루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유진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갔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다. 유진이가 밤에 열이 나서 못 잤다. 새벽까지 간호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였다. 내일도 유진이를 돌봐야 한다. 일기를 읽으며 저는 울었어요. 이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손주를 돌봤는지가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죠. 며칠 뒤 지연이에게 이메일 한 통이 갔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었어요. 지연이는 황급히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죠.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긴. 내가 당한 걸 바로잡는 거지. 어머니, 정말 이러시려고요?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시려고요? 가족? 나를 이용하고 버리려던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야?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이용했어요? 3년 동안 나한테 손주 떠맡기고 약속한 아파트 명의는 내 이름으로 바꿔놓고 이제는 요양원 보내려고 하잖아. 그게 이용이 아니면 뭐야? 지연이는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남편이 직장 다닐 때 저는 집안일 다 했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 낳고 나서는 육아까지요. 민수를 키우면서 제 꿈은 다 접었습니다. 젊었을 때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엄마로만 살았어요.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는 혼자였죠. 민수가 가끔 찾아왔지만 대부분은 혼자 지냈어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유진이를 돌보자는 제안이 왔을 때 기뻤던 것 같아요. 누군가 필요로 해주는 게 좋았거든요. 설령 그게 조건부 사랑이었다 해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법원에 갔어요. 방청석에는 민수와 지연이가 앉아 있었죠. 민수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어요.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3년 동안 손주를 돌봤습니다. 며느리가 약속하길 3년 동안 손주를 돌봐주면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까지 썼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원고가 제시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도 받지 않았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입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지연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 통화 녹음, 그리고 제가 쓴 육아 일기까지요. 피고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며 원고의 노동력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보시면 피고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 녹음에는 피고가 원고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판사님은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죠. 피고 측에서 반박하시겠습니까? 지연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도우려고 한 거였어요. 어머니가 손주를 돌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파트 명의를 넘겨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나중에 남편이랑 상의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 원고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셨습니까?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원고는 요양원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안 됐어요.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이 재판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싶습니다. 약속된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손주를 돌보며 들인 비용을 배상해 주세요. 재판은 그렇게 끝났어요.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죠. 그 사이에 민수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민수야, 나는 내 엄마야. 하지만 그 전에 나도 한 사람이야. 내 인생이 있고 내 권리가 있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법정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는 나한테 한 게 너무하지 않니? 민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낼 일이 아니야. 너희는 내 시간을 훔쳤어. 3년이라는 시간을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유진이 저녁 먹이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예요. 외롭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판결문이 나왔어요.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넘기라는 판결이 났죠.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들인 육아비용, 병원비, 식비 등을 합산해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아니, 제가 제 권리를 찾아냈어요. 지연이와 민수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았겠죠. 더 이상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요. 한 달 뒤 아파트 명의가 제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적힌 걸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명의로 된 집을 갖게 됐어요. 저는 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전셋집을 정리하고 새 집으로 짐을 옮겼죠. 이삿짐을 풀면서 오랜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이랑 살던 시절, 민수를 키우던 시절, 그리고 유진이를 돌보던 시절까지요. 이사하고 며칠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유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데려온 게 아니라 혼자 왔더라고요. 할머니. 유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유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엄마한테 할머니 주소 물어봤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저는 유진이를 안아줬어요. 이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어른들의 잘못일 뿐이죠. 할머니, 나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 할머니랑 살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도 힘들었겠구나. 엄마 아빠는 바쁘고 할머니는 법정에 세우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유진아, 할머니도 너 보고 싶었어. 하지만 너는 엄마 아빠랑 살아야지. 싫어. 할머니랑 살고 싶었어. 저는 유진이를 달랬어요. 그리고 간식을 주며 얘기를 나눴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연이가 황급히 찾아왔습니다. 유진아, 거기 있었구나. 지연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얘가 갑자기 없어져서 놀랐어요. 괜찮아. 유진이는 아무 잘못 없어. 네, 그럼 저희 가볼게요. 지연이는 유진이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문 앞에서 유진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 그래, 언제든지 와.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유진이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지연이와 민수에 대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죠.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며칠 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는 현관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왔죠. 엄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앉아.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알아요. 엄마 마음 안 풀리실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너 엄마가 뭐였는지 알아? 네. 너한테 엄마는 그냥 편리한 도구였어.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 그게 바로 너희가 나한테 한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도 바쁘고 힘들어서 그랬어요. 바쁘고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72살의 손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은 더 아파졌어.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씻지도 못했어. 하지만 나는 참았어. 왜? 너희가 가족이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엄마, 용서해주세요. 용서? 지금 당장은 못해. 시간이 필요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가족과 이렇게 멀어지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제가 살기 위해 한 선택이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죠.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새 집에서 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만났죠. 저도 며느리한테 당한 적 있어요. 손주 봐달래서 3년 봤는데 나중엔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를 부모로 안 봐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정에서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이제 제 인생 살아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기대 안 해요. 그냥 저 혼자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게 맞아요. 자식한테 기대하면 상처만 받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더 이상 민수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먼저 하지 않았고 찾아가지도 않았죠. 제 삶에 집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지연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저는 그들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괜찮으시면 가끔 놀러 와도 될까요? 유진이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연이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고맙지만 내 마음이 쉽게 풀리진 않을 거야. 알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이라도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진이는 제 옆에 앉아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이거 읽어줘. 그래, 읽어줄게. 저는 유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그 모습을 지연이는 조용히 지켜봤죠. 1시간쯤 지나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래, 조심히 가. 그날 이후로 유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어요. 지연이나 민수가 데려오곤 했죠. 저는 유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나 민수와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혼자 찾아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리려고요.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그냥요.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서요. 저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꽃향기가 좋았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지. 혼자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 하지만 배신당하는 것보단 나아.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100번, 1000번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민수야, 관계는 한 번 깨지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려워. 알아요. 하지만 노력하고 싶어요. 엄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의 진심은 알겠지만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자. 시간이 필요해. 네, 엄마. 기다릴게요. 민수는 그날 오래 있지 않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가 준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이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저는 제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나가고 노인정에서 친구들을 만났죠. 가끔 유진이가 놀러 오면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유진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랑은 거래하는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멈췄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유진아, 사랑은 거래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집을 준다고 했어? 그게 거래 아니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해. 하지만 사람들은 가끔 사랑에 조건을 붙이기도 해. 그게 잘못된 거지. 할머니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그럼 할머니는 유진이를 그냥 사랑해. 유진이는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그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사랑을 알려주고 싶다고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민수와 지연이는 꾸준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설에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실래요? 설? 네. 가족이 함께 보내야죠. 저는 망설였어요. 예전처럼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게. 네, 엄마. 압박 안 할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설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고민 끝에 민수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죠. 할머니 왔어? 유진이가 뛰어와 저를 반겼어요. 지연이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수는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지연이가 상석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수가 먼저 절을 했어요. 지연이와 유진이도 함께 절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세뱃돈을 줬어요. 너희도 건강해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산책 좀 할까요? 그래. 우리는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겨울 해가 따스했어요. 엄마, 저 요즘 많이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요. 그래.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요. 평생 보상하고 싶어요. 보상은 필요 없어. 그냥 앞으로 잘하면 돼. 네,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들어와 방 안을 비췄죠. 유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행복해? 응, 행복해. 나도 할머니랑 있으면 행복해. 저는 유진이를 안아줬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저는 민수네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객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가족을 법정에 세운 게 맞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고 상처 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제 권리를 찾았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죠. 그게 이기적인 거라면 저는 기꺼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에요. 제 이름으로 된 유일한 공간이죠.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왔어.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지연이가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 만든대요. 그래, 생각해 볼게. 네,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예전엔 당연하게 들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관계는 한번 깨지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는 있죠. 저와 민수, 지연이의 관계도 그럴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제 인생도 이제 따뜻해질 거예요. 천천히요. 조금씩요. 돌봄의 조건. 그건 결국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고 제 존엄을 지키며요.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갔어요. 자유롭게요. 저도 이제 자유로워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윤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72년 만에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